네, 하루가 다르게 몇 억씩 오르고 있는 부동산 뉴스에 지쳐버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땅짓고에서 부동산으로 불을 일으킨 재테크의 신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유튜버계 아이돌이자 거의 이제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되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다고 이제 찬사를 받고 계신 김경철 너너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커뮤니티하고 월급쟁이 부자들 TV라는 유튜브에서 저 같은 월급쟁이 분들의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너 하나를 위하여 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 이제 부동산을 언제쯤 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는 월급쟁이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전업 투자자 많잖아요. 제가 회사를 지금은 그만뒀는데 그만둔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투자한 지는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 직장 다닐 때 이제 다 좀 막 이렇게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네. 기자님 현타. 자주. 저도 현타 왔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저희 선배님들 많이 이렇게 내보냈었거든요.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9년차 직장이 9년차였는데 부장님한테 보고하러 이렇게 가서 부장님 이렇게 자리 있으면은 지금 기자님처럼 옆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보고하다 보면 요 앞에 이제 부장님 막 가족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장님 애기가 초등학생 막 2학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막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내가 만약에 10년을 더 다닌다고 치면은 내가 올해 애기 낳는다고 하면 우리 애가 딱 우리 부장님 같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약간 어떤 이게 생겼냐면 부자들 연구했어요. 아, 근데 부자들 연구해서 부자들이 쓴 책들을 봤거든요. 네. 지금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쓰신, 근데 그때는 거의 그런 책이 별로 없었고요. 네.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 뭐 성공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의 돈보다. 네.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직장을 소홀하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으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을 때 리스크를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근데 회사 옮기기가 너무 힘든데, 아니면은 저는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를 절대 줄일 수가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내 인풋의 결과물이니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좀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 맞다나 올인 해야.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이제 눈을 키우시는 공부를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뭔가 매입을 하시거나 거래를 엄청 하셨거나. 했죠. 아,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첫 네. 번째 투자가 9개월 정도 하고, 아, 이 9개월 다니시고 나서. 네, 9개월 정도 예. 하니까 예. 대충 한 대여섯 군데 알겠더라고요. 아, 혹시 그때 어디 이제 쇼부분이 있었고. 그때 일기 신도시 많이 갔고요. 아, 아까 그럼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아, 네. 일기 신도시 안에 투자할 게 진짜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그때 너무 운이 좋았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중에 분당이나 이런데 네. 투자를 했었어요. 이 때가 어느 때쯤? 2016년. 26년이요? 네. 아, 딱 그 폭등장이 오기 네. 직전에. 그때가,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나 예. 판교나 이런 데가 이후에 입주가 계속 있어서 사실 음. 제가 생각하는 분당의 값어치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예. 이거 또 다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마포구, 성동구 정도의 레벨이라 생각해요. 비슷한 연식에 그러니까 예. 가격 분포도 비슷하게 가고 예. 실제로 입지도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서울 안쪽이 먼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상승은 외곽에서 시작이 됐는데 2016년에는 서울 분당하고 강서구 가격이 비슷했어요. 아. 16년, 17년에.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분당이 좋은데 네. 강서구 가격이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이제 판교나 동탄 쪽에 입주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값어치만큼 가격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죠. 아, 이거 여기가 되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구나. 그리고 뭐 부천이나 이런 데도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였고. 투자를 공부를 하고 시작하신 지 9개월 만에 이제 처음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어쨌든 뭘 사긴 사더라도 종잣돈이 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예 뭐 막 무피 투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그냥 그래서 적어도 종잣돈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자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네. 뭐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2019년에부터 유튜브라는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지방에 정말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사람들이 막 안 보더라고요. 지방이라고. 아, 예. 요즘에 또 근데 지방도 되게 좋았어요. 한 2년 동안.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 뭐 가장 좋은데 새 거 이런 거 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대비해서 내가 수익도 내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아, 투자를 하시려면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 전에 막 내가 돈이 없는데 마음이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하실 거면 네.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예, 더 예. 많은 품을 들여야 예, 돼요. 왜냐면 이제 그게 물건이 값어치가 너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싼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값어치가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내가 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야 그렇죠. 성공할 수 그게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음, 예. 왜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가 사람들이 실제로 실수요로 효용 가치가 있는 데만 수요가 있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 있어 보이겠지만 예. 안 좋아지면 당연히 집을 막 다 안 팔리고 안 사고 하는데 나도 살기 싫은 집을 어떻게 임대 놓고 하겠어요. 네.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평가? 그러니까 음. 원래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닌데 그 가치보다 조금 저렴하게 예. 나온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걸 사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언제가 쌀지? 아, 네,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 절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싼 시기는 전세가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에 집을 사면은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은 전세가율이 낮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좀 예. 지금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그때 정말 서울 집값이 쌌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비교를 해서 네, 그렇죠. 만약에 그때가 지금보다 전세가율이 더 낮고 지금이 더 높으면 그건 그럼 사도 되는 그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예. 왜냐면 다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권 전세가율이 서울 전세가율 70% 넘고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평균이. 네네네. 서울 평균 70%가 넘는다는 건 전세가율 90% 넘는 애도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신축에 입지가 좋은 데 있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통상도 전세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맨날 강남 아파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 보시는 일반적인 저처럼 옛날에 직장생활 하던 월급쟁이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건데 예.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쭉 사시다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서울 전세가율 뭐 역대 최고 전세가율 보니까 막 72%막 이래요. 예. 서울 평균이. 예. 그러면 나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거를 알면 좋다는 거죠. 네. 그게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싼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이거는 수도권은 거의 다 해당되고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많이 높다.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못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뒤, 10년 뒤에 뉴스를 봤더니 전세가율 역대 최고 서울 숫자 보니까 막 72%, 73%막 이래요 평균이. 그래서 부동산에 가보니까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매매가가 뭐 7억인데 전세가 뭐 6억 4천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사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아, 예. 그러니까 더더욱 무리해서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실수요자분들은. 네. 이 전세가율 높은 거를 왜 그러면 해야 되냐면 이거 제가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가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실사용 가치거든요. 예. 100% 실수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집 말고 하나 더 살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데 관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수요 전세는 전세값이 오를 것 같다고 전세를 하나 더 사놓진 않잖아요. 네. 더 구해놓진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진짜 실사용 가치 딱 실수요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실수요고 공급은 그냥 집 한 채. 요거에 따라서만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통화량 증가라는 자본주의 룰을 위해서. 예. 그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가 뭐냐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이 말 뭐 갭 이런 말 싫어하긴 하는데 예. 갭 예. 그게 이 아파트가 나중에 얼마만큼 오를 것 같다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낮죠. 네. 네. 그 얘기 뭐냐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다는 말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전세가 이만큼이고 매매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가 이 지역은 더 비싸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생기는 가격. 프리미엄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전세가가 이만큼인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작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요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안 하고 있다는 걸까요?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때 싼 거예요. 그때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판다 이런 예. 말. 예. 격언이잖아요. 네. 그게 부동산에서는 전세가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도권에서는 거의 통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전세가율이 낮은 때는 위험하죠. 위험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째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은 전세가율이 낮은데 그러면 저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저 다음 달 결혼한 뭐 4달 있다 결혼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1년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에 어떻게 될까요?를 보면 안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 왜냐면 내 집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뭐 1년만 살다 나올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적어도 10년 산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 네. 근데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결정을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IMF 때 폭락, 서브프라임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 했죠. 네. 그럼 지금 집값이 98년보다 싸요? 아니요. 2008년보다 싼가요? 계속 오르기만 했던. 지금 이제 수도권은 2008년 전고점을 넘지 못한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령 2008년에 내가 꼭지를 잡았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거주 가치를 10년 이상을 누렸고 자산도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네. 그러면 이걸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이걸 사서 그냥 10년, 15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비싼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네. 그러면은 10년, 15년을 들고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걸. 그래, 어차피 길게 보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게 그 사이에 가격이 빠지잖아요. 예. 가격이 빠졌을 때 못 버티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빚을 그래서 함부로 많이. 그러니까 빚 많이 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 그러면은 2008년도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그 8억짜리 용인에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를 대출을 1억 5천 내서 산 사람이 있고요. 집값이 급하게 올라가고 막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6억을 대출을 내서 누군가 샀다고 쳐요. 똑같은 집을 1억 5천만 원 대출 낸 사람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예, 물론 힘들겠죠. 막 4억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알고 나 그냥 여기서 오래 살란다. 15년, 20년 살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금 가격이 회복을 했겠죠. 네. 근데 만약에
8억짜리 집을 6억 대출 내서 샀는데 그게 4억이 되면은 일반 사람이 그거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 못 견뎌요. 그리고 대출만큼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막 돈 상환 요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담보 비율만큼 상환해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네. 네 담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면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장기적 우상향. 이거는 부동산 불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통화량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집도 물건이니까. 네. 네. 장기적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물건들 가격이 옛날보다 지금 비싼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무리하지 말고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